안녕하십니까. 제4강과 5강을 맡은 충북대학의 정세근입니다. 저는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미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한국사 역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쉽고도 아주 알차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서해사를 역사를 통해서 간략히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1차시 1절이죠. 그것은 문자의 경쟁을 다루고 그 다음 2장은 과거용 글씨를 다루고 3장은 고구려의 기상,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가장 힘이 있었던 나라인 고구려의 기상을 관괴 토왕비를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제4장은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서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새로운 조선을 이끌어가는 김정희의 추사체, 그 추사체와 금속학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국 서해사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 1차시 내용입니다. 문자는 의외로 경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한글과 그리고 그 전에 썼던 중국 글자였던 한자끼리도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만 통용하다가 1444년에 마침내 한글이 창제됩니다. 한글 창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그리고 미래적이냐 하면 기역이라는 모양을 얘기할 때는 바로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고 있죠. 그리고 니은은 이게 혀 끝이 잇몸에 되는 꼴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을 모으죠. 무 이렇게. 그리고 시옷 같은 경우는 잇 사이 소리이기 때문에 스 이렇게 이의 모양이고, 이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구멍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기역이 세게 되면 크가 되고 끄가 되고, 니은이 드가 되고 트가 되고 뜨가 되고 르가 됩니다. 그리고 미음이 똑같이 입술을 모으죠. 부, 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옷과 비슷하게 이를 모은 소리 츠, 쯔, 쓰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응에서는 거친 소리 하 이런 소리도 나오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한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셀룰로폰이죠. 휴대전화에서 모음 같은 경우는 천지인이라고 해서 이제 점 하나, 그 다음 그 다음 요 세 가지 갖고 다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이동전화의 문자는 정말로 이제 단순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판 10개면 되지 않습니까? 모음이 7개 정도 차지하고, 자음은 천지인, 천, 점, 그리고 지, 이 땅, 그리고 점, 천이죠. 그리고 사람, 인, 요렇게 요거 갖고 모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글 우리 그 휴대전화에서도 여러 가지 입력의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10개 자판으로 한글을 모두 표현하는데 다들 이제 동의를 하고 여전히 이걸 쓰고 있습니다. 종래 없는 이 간단함이라는 거, 이게 바로 한글의 우수함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한국에서의 한문은 어떤 지위였을까?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 라틴어의 지위와 같았습니다. 라틴어는 이제 죽은 언어죠. 죽은 언어인데도 굳이 라틴어로 학자들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어, 일상 용어는 변하고 좀 천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고전어에 절대적인 권위를 주고
고전어를 쓰는 것이야말로 학문적으로 보편성 또 영구성을 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문이 라틴어와 같은 지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1444년에 한글을 창제했을 때 오히려 주위에 있던 학자들, 권신들은 한글을 반대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권위와 권력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집현전 학자를 25년간이나 했던 최만리가 강하게 반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도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종교개혁, 실상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종교 전쟁에 가까운 이 종교적 전환기에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만들면서 그 교회의 권력이 바로 민중으로 하향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누가 라틴어 성경 봅니까?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구텐베르크가 42행의 성경을 1455년에 찍어내면서 엄청난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금속활자는 대한민국이 훨씬 빠릅니다. 78년이나 앞선 직지심체 요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속활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속활자로 얼마나 많이 양산하느냐, 많이 찍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카피라는 개념과 통합니다. 인쇄술로 많은 정보가 서로에게 가고, 그 다음 팩스를 통해 가지고 같은 정보가 그대로 가고, 요즘 뭐 이메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찍어서 파일이 누구한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최근에는 사진 전송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 시절에는 팩스만 하더라도 아주 신기한 거였죠. 그러나 이제는 사진 전송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쇄술도 하나의 카피의 전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글이 창제되면서 드디어 많은 정보가 카피되기 시작했고, 그 카피를 통해서 권력은 민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흔히들 한글 하면 아주 요즘에서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 대왕이 한글을 만들자마자 바로 갑인자라는 한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종 2년에 이미, 그러니까 한글이 창조되기 이전이죠. 이미 이 경자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작으니까 크고 보기 좋게 활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세종이 이제 창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창제 후 3년 후에 1447년에 그 아들인 수양대군을 시켜서 그 세종의 부인이자 뭐 수양대군의 이제 어머니인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기 위해서 부처의 일생을 석보상절이라는 책으로 이제 써냅니다. 이게 바로 한글이 인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4권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카피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 30년, 그러니까 아까 석보상절이 창제 후 3년이었으면 이제 4년째, 1년이 더 지나는 거죠. 4년이 지나서 월인천강지곡이라는 아주 그 부처와 그 다음 왕권을 강화하는 한글의 책이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월인천강이라는 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달은 하나죠. 그러나 달 그림자는 천강에 다 찍힌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 진리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온 세계에, 온 누리에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비도 온 누리, 온 천하에 퍼지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찍은 월인 청강지곡이 워낙 아름다운 한글자이기 때문에 후대에 나중에 다룰 이제 현대 서예가인 김충현이 이를 모범으로 삼고 자기의 글씨체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글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자의 우위에서 이제 한글이 마침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글의 승리에는 4가지 정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한글은 단순합니다. 자음과 모음이 엄청나게 단순하죠. 뭐 알파벳이 25개라고 하고 호민정음은 뭐 다 합치면 뭐 28개로 봐서 오히려 한글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본 것처럼 모음을 줄이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음이 14개고 모음이 10개예요. 따라서 알파벳보다도 하나가 더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그 셀루로폰에서처럼 자판을 줄여놓으면 자음 14세, 모음 셋, 17개로 아주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자판만 생각한다면 10개로 다 끝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단순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평등성이 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침에 외우면 저녁에 쓸 수 있는 글이 한글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많은 양이 필요 없습니다. 자음과 모음 몇 개만 알면,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그 단순한 그 원리만 알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평등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한글은 매우 효용성이 높습니다. 빠르잖아요. 일단 빠릅니다. 현재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는 관용어구로 입력을 해서 속도를 이제 높입니다. 이를테면 뭐뭇에 대하여 하면 뭐뭇에 대하여, 뭐뭐니 찌이때, 이것을 한꺼번에 니가 나오면 찌이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관용어구가 나옴으로써 그 번호를 외워서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클 때자에는 뭐 대한민국이 나온다. 그럼 대한민국이 2번이다. 2번을 찍게, 이렇게 속도를 느리긴 하지만 한글은 그런 거 필요 없이도 매우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능성입니다. 한국어의 기능성,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발음의 다양함입니다. 정말 한글처럼 그 마침이라고 하죠. 종성이 다양한 언어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어도 매우 몇 개 안 되죠. 중국어도 그렇습니다만 한글은 참 다양한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계화도 아주 쉽게 됐습니다. 특히 초성과 중성과 종성, 이 한 구격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게 완비트로 해결이 됩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A, B 이게 다 완비트 되는데도 한글은 적어도 이 한 격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한 비트로 끝나기 때문에 아주 절약적으로 문자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글은 이제 승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하고 평등하고 그다음 효용적이고 그다음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네 가지 때문에 한글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 전용이냐 아니면 한문을 섞어서 쓰느냐, 국한문 혼용이죠. 이 논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글 전용이나 국한문 혼용은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 서양학자 라틴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이야 라틴어 공부하죠. 그렇듯이 한글을 안다고 해서 한자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학자라면 또 한문을 공부하는 것이죠. 어학의 습득과 그것을 전용하거나 혼용하는 것은 다 별개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별개의 일을 정치적으로 너무나 섞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글만 쓰면 진보고 그리고 한자를 쓰면 보수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정치적 논쟁이 되면서 오히려 학문적 깊이가 줄어드는 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열심히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의 많은 어원이 되는 또 그다음에 전통을 담고 있는 한자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라틴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